오늘 최고위원회 참석하셨나요? 참석했습니다. 네, 오늘 네. 좀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오늘요, 그 뭐 이제 당 대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최고위원들 이제 득표 순으로 장동혁, 그다음에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그다음에 우리 진종호, 김종혁,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는데 오늘 평상시에 이제 발언을 뭐 안 하기도 했던 인요한 네. 최고위원이 단결과 통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우리 당에 여러 가지 최근에 보면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이견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저짝당은 민주당은 아예 그런 것도 없지 않느냐. 네. 그런 점에서 이견이 있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하여간 그 단결과 통합 이게 좀 중요한 때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 시점에서는 인요한 최고위원이 하지는 않았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김종혁 최고위원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작심 발언을 했는데 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네. 추천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선임할 수 없다. 뭐 네. 이런 식의 그거를 유지하는 거. 그게 마치 우리 당의 정체성인 것처럼 네. 며칠 전에 용산 관계자가 비슷한 얘기를 했죠. 네. 그 한동훈 대표를 가리켜서 이 보수 정당의 정체성, 북한 인권은 헌법 가치이자 당 정체성과 연관이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하면은 그 보수 정당 대표 자격이 의심스럽다라는 식으로 이제 논리적 연결이 되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가 거꾸로 특별감찰관 문제 당당하게 해놓고 만약에 우리가 인권재단 이사 그 선임 없이도 우리는 특별감찰관 한다고 해서 했는데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네. 그거는 민주당의 정체성이 정말 어떤 당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당 정체성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그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 대통령에 대한 사적 충성보다 공적 의무 이게 훨씬 중요한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사적 충성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 당은 대통령은 임기 5년 끝나면 이제 떠나가면 되지만 우리 당과 당원들은 계속해서 이 보수당을 지키고 갖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사적 충성보다는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그 공적 책무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 아주 그냥 공개 회의에서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좀 약간 숙연해지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이제 방법론을 얘기했는데 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 당의 주인이 의원들만은 아니다. 이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의견도 좀 이렇게 수렴해 주기 바란다. 왜? 우리 원내 의원들이 영남에 좀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원외 위원장의 얘기, 그다음에 책임 당원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 주길 바란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만약에 의총이 열리면 공개로 공개 의총으로 해야지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 있어서 자기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발언하는지 유권자들은 알 권리가 있다. 네. 알 권리가 있다. 그래서 공개 의총을 아주 대놓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비화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에서 좀 이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이제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인수위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몇 달 뒤에 대통령실에서 묘하게 저한테 이렇게 취재된 바에 따르면 대통령이 감찰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지금 대통령이 지금 공개적으로 대선 공약으로 하고 다 하셨는데 왜 특별감찰 안 한다고 하느냐?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그랬더니 대통령실의 모 관계자가 아니 이게 사실이다. 대통령이 하는 어느 날 이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니 내가 검찰총장을 했고 하는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친인척 비리 없다. 친인척 비리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특별감찰관 이거는 좀 거추장스러운 거다. 네. 그래가 이 특별감찰관은 필요 없다. 그거를 발표 뭐 이거 어떤 뭐 이렇게 백브리핑이나 이런 걸로 해서 네. 그걸 뭐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큰일 날 이야기다. 이거는 그렇죠.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한 또 수석비서관 이상에 대한 비위 감찰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꽤 많은 분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이거는 부인하시면 안 된다라는 설득을 해서 결국 그 주장은 뭐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접었어요. 네.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그때 이제 취재를 하면서 대통령 마음속에는 솔직히 특별감찰관이 좀 거추장스럽다. 근데 내가 검찰총장이고 내가 뭐 다 했는데 내가 우리 아내하고 내가 뭐 했냐고 없다. 이런 좀 생각들을 가지신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때도 이거를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이게 굉장히 큰 파문이 일기 때문에 그렇죠.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이제 3월 9일 대선에서 승리하고 한 닷새 뒤 일주일 후부터 뭐 권성동 의원도 그랬고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의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그 임명하라고 지시를 했다. 네. 이런 게 다 그 뉴스 각종 언론에 안 나온 언론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주요 언론에 대통령 당선인 윤 당선인 특별감찰관 임명 지시 뭐 이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공약 뭐 이렇게 봐야 되고요. 대통령 공약이다. 뭐 선거는 끝난 거니까 선거 끝나고 당선인 신분에서 한 거니까 그 뭐 선거 공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그렇게 하겠다. 굳이 얘기하면 대통령 취임 공약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그 기사를 보면요. 우리 뭐 나나 처가 뭐 이런데 예외로 둬서는 안 된다. 네. 그게 우리가 선거 때 내건 공정과 상식, 공정과 법치가 지배하는 세상 거기에 맞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임명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개점 휴업 상태였던 거기를 임명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그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게 논쟁거리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요. 이게 논의할 거리인가요? 이게 찬반을 논의해야 될 그런 사안인가요? 특히 이거는 어느 정권에 했습니까?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이거를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박근영 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을 했고 또 우병우 수석에 대한 또 그때 수사도 요청을 한 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대통령 친인척들의 비리가 꽤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좀 차단해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인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8년 동안 공석에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10억씩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뭐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뭐 연계시키자는 이야기는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재단 그거 한다고 지금 이 중요한 거를 지금 계속 방치해 놓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특히 이슈가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가 생겼으니 그거를 좀 뭔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걸 하는데 그게 과연 의원들이 나와서 반대 의견 토론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욱 최고위원의 오늘 공개 의총 제안은 의원이라면요. 사실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이름 석자 내걸고 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문다혜 씨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뭐 이건데 음주운전이야 이제
본인 아버지가 대통령 그만두고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런데 네. 최근 그 문다혜 씨 관련 사건을 보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네. 그 당시 문다혜 씨 남편의 직장을 알선해 주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태국에 가 있는 동안 여기 뭐 공유 숙박업소 문다혜 명의로 돼 있던 거 그거 해가지고 거기 또 뭐 숙박 요금 받아갖고 뭐 그 챙겨가지고 뭐 송금을 해줬다는 등 이게 다 문재인 청와대 직원 그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네. 그런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당시에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은 이런 일이 과연 벌어졌겠는가? 네. 물론 특별감찰관이 있더라도 이렇게 피해가지고 어떻게 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특별감찰관의 두 눈이 시퍼렇게 떠 있고 항상 여기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노골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그것도 친인척 담당 팀장이라는 자가 문다혜가 이주할 집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택도 없는 얘기죠. 저는 방송에서 자꾸 뭐 서정욱 변호사나 몇 명이 나와서 왜 이 보수들은 왜 우리 쪽을 실드 안 치냐. 참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참 기가 막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요. 어떤 지적을 하고 할 때도 나는 그렇지 않다는 그게 어떤 도덕적인 어떤 명분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지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예를 들어서 정말 문재인 정권 뭐 조국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지적을 많이 했죠. 자, 그런 이 보수가 그냥 우리는 아니야. 너네들하고 달라. 지금 너네들처럼 우리는 내로남불 안 해. 라는 그 도덕적 정당성과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힘있게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고 지적해 왔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많은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래 보수는 그렇진 않아. 최소한 내로남불은 안 해. 라는 것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래 찍어준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문제 왜 실드 안 쳐? 왜 우리 여사님 문제 그냥 다 실드 안 치고 왜 상대방 공격 안 해? 왜 저 한동훈 대표는 왜 저쪽 문제에 대해 지적을 안 해? 라는 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는 사람이 남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 그거야말로 위선 아닌가요? 그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닌가요? 저쪽에 대해서 이재명 방탄당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비판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도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냥 우리는 그냥 다 무죄야. 다 지금 무혐의야. 다 똘똘 뭉쳐 있으면 돼. 그러면 똑같은 비판 받을 거 아닌가요? 근데요. 그래서 특별감찰관마저도 이거를 걷어차고 거부를 하게 되면 이 국민의힘도 김건희 방탄당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네. 사실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근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쪽은 이재명 방탄당이고 이쪽은 김건희 방탄당이에요. 네. 근데 이재명은 뭐 구속영장도 2번이나 청구된 적 있고 지금 뭐 몇 개, 4개 사건 뭐 4개 재판을 받고 있죠. 7개 사건에 4개 재판인가요? 그리고 뭐 다음 달이면 뭐 이제 1심 선고 뭐 나와서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재명 수사와 재판 다 겪었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기소도 하지 말자. 네. 기소도 하면 안 된다. 불기소 처분해야 된다. 특별감찰관 수사도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특별 검사는 물론이거냐 특별감찰관 조사도 받으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쪽 방탄이 더 심하다고 할까요? 네. 뭐 좀 댓글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저는 출연 피해받고 한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상적으로 나가고 뭐 그런 게 조금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오해 없이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냥 정상적으로 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보수가 정말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우리가 어떤 핵심 세력, 중심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떳떳하게 달라. 보수는 달라. 쟤들은 잘못해도 절대 인정 안 해. 그냥 뻔뻔스럽게 다 쉴드 치고 다 본인들 절대 아니라고 그러지만 보수는 그래요. 우리 이거 고치겠습니다. 우리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이런 식으로 자기 이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집단이라는 거죠. 저는 그 신념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해야 되고
좀 더 뭐 친인척 문제 이런 거 나왔을 때도 좀 더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국민들이 그래 너네들한테 계속 대한민국을 맡겨야 희망이 있어라고 국민들이 표 주지 않을까요? 지금 좀 전에 뭐 저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했다는 이야기. 내가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지만 정권 재창출을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권 재창출 안 돼 보십시오. 아마 지금요 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 집단이 작은 아마 수십 배로 대갚을 겁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정권 재창출 못함으로 인해서 그 후과는요 죄과는 두고 이 보수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거예요. 네.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 가능할까요? 이렇게 나가면 이제 정말 더 비관적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2030 젊은 세대 역면접 거꾸로 네. 2030 100명이 면접관이 되고 한동훈 대표가 면접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죠.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그건 거죠. 근데 저는 제 머리로는요. 지금 용산이 제시하는 해법, 당내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제시하는 해법, 이거 보니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108명이 똘똘 뭉쳐갖고 저 무도한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지켜내면 된다. 그거 하나 말고는 없어요. 네. 그거 하나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 저는 이제 그래서 오늘 이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국민들 앞에 한번 보여주자고요. 그렇죠. 자, 반대하시면 논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단순히 뭐 북한 인권재단 뭐 연결 이것 때문에 아니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 앞에 떳떳하게 공개를 하고 저는 이래서 반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 민주당도 금토세 토론 공개 토론하지 네. 않았습니까? 뭐 찬반 나눠서 토론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한번 나눠서 한번 토론해 보자고요. 예. 그 찬성하시는 분들 앉고 반대하시는 분 앉고 해서 한번 토론해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양심에 따라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니까 네. 굳이 그걸 뭐 숨기고 자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예. 저는 지난 갤럽 조사에 충격을 본 게 제 고향 TK에서도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26%? 26%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뭐 한 일간지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제 김건희 여사를 처음에는 여사라고 그러다가 그냥 이름만 부르다가 이제는 또 가 이런 식으로 또 이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그 고향 분들께서 그래도 정말 이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또 PK 부산 같은 경우는 정말 이번 총선에서 보수를 살려두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분들이 지금 바람이 뭘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 정권이 그래도 할 일은 좀 하고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좀 하는 거 이걸 지금 원하는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그 바람이 여러분 예.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럼 정권 재창출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그 아주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좀 키워주고 띄워주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좀 인정해주고 하면 어디가 뭐 잘못되나요? 전 정말 그런 것들의 생각이 아무리 모르겠습니다. 뭐 미워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이런 부분들 따질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윤 대통령이 지금 다시 출마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는 차기 주자들 좀 키워주고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에 하면 제가 볼 때는 시너지 효과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지금요 10일이면 대통령 임기 후반에 들어갑니다. 근데 대통령실 아직까지 뭐 계획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예. 저는 참 그걸 보면서 아니 계획이 없다고?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글쎄요. 예? 저 14일인가 또 뭐 출장 그 G20 네. 출장이 지금 뭐 스케줄은 있다고 합니다. 네. 그건 엠바고니까 좀 말씀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 해외 일정은 좀 엠바고 사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까지 지금 국민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냥 이재명 저 선거 나오면 그냥 그때 되면 또 분위기 바뀌어. 그것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잘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낼 생각 안 하고 저쪽 공부 잘하는 애들 저거 폭망하는 거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이미 이 보수 신문 많은 또 칼럼니스트들이 네. 그렇게 뭐 감 떨어지게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이미 다 썼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게 통할 수 없다라는 건 뭐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정말 대통령실도 이제는 뭔가 서서히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뭐 그냥 버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당장 월요일 날인가요? 시정연설 과연 참여를 할 건지에 대한 문제. 그렇죠. 어떤 메시지를 낼까? 그 다음 주 월요일 아닙니까? 네네. 네,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시간이 뭐 없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결단과 결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고 이제 국민들은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 지지자들은 정말 속이 타들어갑니다. 요즘 제가요 사람들 만나면 솔직히 할 이야기가 없어요. 뭘 설득할 수 있는 기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다 똑같은 심정이실 거예요. 아마 동네에서 뭐 저쪽 야당 지지자들 뭐 만나고 하면 봐라 내가 뭐라겠나 뭐 이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우리 좀 이 보수자들의 자존심을 좀 살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봐라 이제 우리 하잖아 이제 잘하고 있잖아 이제 앞으로 잘할 거잖아라는 이야기를 좀 자존심을 좀 살려주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좀 힘있게 하고 방송도 좀 보고 뭐 할 텐데 요즘 방송도 안 보시고 그냥 막 아유 듣기 싫어 죽겠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시니까 저희도 참 방송 드리기가 깝깝합니다. 그럴 때 무슨 뭐 어떤 무슨 저 한동훈 대표를 무슨 살모사라고 뭐 한다고요? 탈모사. 예. 그게 뭔 이야기예요? 그게 뭐 이제 요새 이제 한동훈을 이 그 배신자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유승민 투다. 네. 제2의 유승민이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뭐 검사 시절 뭐 날카롭다 그러는데 이게 살모사 기질이 있어가지고 네. 자기를 키워준 주인을 오히려 그 독이 있는 침으로 물라고 한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참 그 보니까 뭐 대구 어디 신문에는 또 만평으로도 네. 뭐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게 뭐 찌라시도 돌고요. 네. 또 뭐 친윤 스피커는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송에 등장하고 뭐 살모사 외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통할 단계는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난주에 대구에 갔을 때 네. 그 강연을 할 때 한 두 사람인가 뭐 네. 한동훈 배신자 뭐 당대표에서 내려와라 한 두 분인가 그러다가 이제 뭐 퇴장을 하시고 네. 뭐 그래요. 그리고 거기 있던 그 강연장 안에 있던 수백 명의 그런 분들은 보수의 희망이 뭐 한동훈이다 하고 하는데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 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또 선동이랄까 뭐 이게 또 일부에서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일부 있다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